제가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세상에는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인간이기를 포기한 쓰레기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공고를 졸업한 아버지는 나사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중졸이 최종학력인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동네 아줌마들과 같이 김치 가공 공장에 다니셨어요. 형제 자매가 없는 외동딸인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일을 하셔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외로움을 타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은 언제나 비어 있어서 같은 동네에 사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저녁 때까지 놀곤 했습니다. 숨바꼭질도 하고 고무줄 놀이와 소꿉놀이를 하면서 놀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고 골목길에 퇴근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빠, 돈 버느라 힘들었지? 우리 공주 오늘도 잘 놀았어? 자, 엄마 오면 통닭 먹자. 우와, 통닭 냄새가 최고다! 집에 오는 아버지는 없는 형편에도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으셨고 비록 돈은 없었지만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나사를 깎는 기계에 손이 딸려 들어가서 양손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기계 사이에 끼어버린 불량품을 빼내는데 기계가 오작동하면서 양손이 모두 빨려 들어갔던 겁니다. 왼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졌고 그나마 오른손은 병원에서 급히 수술을 하고 봉합해서 모양은 남아있었지만 신경을 다쳐 제대로 쓸 수는 없게 되었죠. 정기사, 얼마 안 되지만 퇴직금이야. 그동안 수고 많았어. 다친 사람한테 이런 말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 손에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받아주는 공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장뿐만 아니라 막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아버지는 살아갈 의욕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당분간 푹 쉬어요. 가정이 이런 꼴로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으니 당신 볼 면목이 없어. 결혼해서 지금까지 고생만 시키고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는 계속 술에 의지했고 성격도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을 못 쓰는 자기를 비웃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거죠. 한창 사춘기여서 예민했던 저는 예전과는 다르게 변한 아버지가 무서워져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돌아와서도 아버지를 보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피해버렸는데 그런 행동이 아버지의 성질을 건드렸어요. 넌 애비를 보고 인사도 안 해? 이젠 딸년도 병신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 매일 술로 지새우는 아버지는 엄마와 자주 말다툼을 하셨어요. 여보,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됐잖아요. 술 좀 그만 마시고 살아갈 생각을 해요. 내 손을 봐. 이런 꼴로 무슨 일을 하라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러던 아버지가 느닷없이 제게 손찌검을 하셨어요. 숙제를 하면서 제 방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아버지 귀에 거슬렸던 겁니다. 술이 잔뜩 취한 아버지가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이런 미친년 같으니 얘는 병신이 됐는데 뭐가 좋아서 이덕거리면서 노래를 불러? 몹쓸 년! 아버지는 악을 쓰며 제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찌검을 당하니 혼이 나갈 정도로 놀랐고 저를 노려보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몸을 떨면서 울었습니다.
당신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마침 집에 돌아온 엄마가 아버지를 밖으로 끌어냈고 엄마는 아버지와 소리를 지르면서 대판 싸웠죠.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놈의 집구석에서 내가 없어져야 편하지. 도움은 안 되고 밥만 축내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니까 내가 사라지면 되잖아. 그래,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 같은 인간은 꼴도 보기 싫어. 아버지는 정말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틀이 지나도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죠. 그제서야 아버지가 걱정이 된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들은 술김에 저지른 행동이니 며칠 더 기다려보자는 말만 했죠. 일주일이 더 지나도 아버지는 소식이 없었어요. 경찰은 여전히 손을 놓고 있었고 엄마는 백방으로 아버지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2달 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동수 씨 부인 되시나요? 지금 땡땡병원 영안실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장례 치르세요. 엄마는 눈을 감고 무너지듯이 스르륵 주저앉고 말았죠. 아버지는 서울역 근처의 뒷골목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12월이었고 아주 추운 날이었죠. 술에 취해 노숙을 하다가 동사하셨던 거죠. 너무 기가 막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엄마와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네요. 엄마 혼자 김치 공장을 다니면서 살림을 꾸려갔으니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고등학생이 된 저는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식당에서 알바를 시작했고 공부보다는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죠. 졸업 후에는 바로 취업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어차피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고 대학은 갈 형편도 아니었지만 가봤자 사회생활 시작만 늦어질 뿐이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죠. 그런데 내세울 자격증 하나 변변이 없는 고졸인 여자에게 취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구인 광고를 보고 여러 번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몇 달이 지나고 취업 준비를 핑계로 그냥 집에서 놀 수는 없어서 다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미경아, 직장 알아보지 말고 여기서 음식 만드는 걸 배워라. 난 손이 매워서 먹는 장사하면 딱일 것 같아. 나중에 돈 모아서 식당 하나 차려. 주인 아줌마는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하셨죠. 아줌마 말대로 저는 눈썰미가 좋았고 철이 들면서 음식은 엄마 대신 제가 만들어서 요리를 하는 데는 부담이 없었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식당이라면서 어깨너머로 익혀서 웬만한 음식을 만드는 데는 자신이 있었죠. 하지만 자격증이란 게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실력이 있어도 힘든 법이라 학원까지 다닌 끝에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제 자격증도 있으니 주방은 네가 맡아라. 저는 아줌마의 도움을 받으며 주방장이 되어 식당을 같이 운영하게 되었어요. 제가 일하던 식당은 기사식당이었고 돼지 주물럭과 감자탕이 메인 메뉴였지만 생선구이와 매일 다르게 나오는 국과 밑반찬을 곁들인 정식도 인기 메뉴였죠. 아줌마의 15년 노하우가 배어있는 음식으로 근처에는 저렴한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택시기사님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리고 5년 뒤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희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도매상 직원이었는데 1년 전부터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채소도 제가 사다 드릴까요? 식당 배달을 7시부터 시작하니까
전날 필요한 채소를 주문해 주시면 제가 새벽에 도매시장 가서 좋은 놈으로 사올게요. 아, 그랬으면 나야 고맙지. 근데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잠을 설쳐서 어째? 괜찮아요.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믿고 맡겨주세요. 필요한 야채들은 트럭으로 배달을 해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건강이 아주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식당 문을 열기 전에 아줌마와 제가 가락시장까지 가서 사와야 했습니다. 그러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던 참이었죠. 그러니 품삯을 주더라도 그에게 맡겼고 그가 가지고 오는 채소들은 아주 싱싱하고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1년 정도 지나면서 매일 만나는 그와 정이 들고 친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하루는 배달을 마친 그가 망설이더니 제게 작은 상자를 내미는 겁니다. 저 미경씨, 이거 생일 축하드려요. 별거 아니지만 마음에 들었으면 하네요. 어머, 제 생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식당 사장님하고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네요. 그럼 가볼게요. 이틀 전이었어요. 아줌마는 야채를 다듬으면서 곧 제 생일인데 미역국은 자기가 끓여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었던 거죠. 상자를 준 그는 쑥스러운지 도망치듯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죠. 리본을 둘러 정성스럽게 포장한 상자 안에는 금도금을 한 머리핀과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갑자기 이런 고백해서 무척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미경 씨를 보면서 혼자 애태웠지만 이젠 용기를 내봅니다. 워낙 말주변이 없어서 미경 씨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글로 적습니다. 지금껏 변변한 연애는 구사하고 주위에 남자친구 한 번 없었는데 갑자기 저돌적인 연애 편지를 받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너도 그렇게 촉이 없어서 연애하기는 틀렸어. 준기가 너를 얼마나 애틋한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여태 몰랐단 말이야? 걔는 내가 잘하는데 인간성 하나는 끝내주는 남자야. 비록 가진 건 몸밖에 없는 게 문제지만 건강하지, 착하지, 또 성실하지. 그만한 남자 만나기도 힘들어. 어려운 사람끼리 정붙이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그만이야. 괜히 빼지 말고 진지하게 만나봐. 그가 성실하고 착하다는 건 저도 잘 아는 터라 고민하다가 며칠 뒤에 데이트 신청으로 화답했어요. 이번 일요일에 특별한 계획 없죠? 우리 영화 보러 갈래요? 네? 계획이 있어도 전부 취소할게요. 영화를 보고 차를 마시면서 데이트를 시작했고 주말마다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저는 그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 뒤에 남편의 집안에 대해 듣게 되었죠. 부모님은 중학생일 때 돌아가셨어. 막노동을 하며 겨우 종잣돈을 마련해서 함께 포장마차를 시작하셨지. 부모님 대신 젖을 겨우 뗀 재민이를 돌보는 건 내 차지였어. 그날도 새벽에 장사를 마치고 포장마차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며 한적한 차도를 가고 있었는데 내리막길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두 분을 덮쳐버렸어.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셨지. 그때 재민이는 겨우 4살이었어. 재민이는 남편의 하나뿐인 남동생이에요. 남편과는 10살 터울이 지는 재민이는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세상에서 유일한 피부치였죠. 졸지에 부모님이 함께 비명행사하시고 고아가 되어버린 형제는 시외 삼촌 집에 맡겨져 눈칫밥을 먹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우리 5 식구 앞가림도 힘든데 군 식구를 덜컥 데리고 오면 어쩌란 말이에요? 아, 제정신이야? 어허, 일가 친척 중에서는 그나마 내 형편이 제일 나은데 어떻게 저 어린 것들을 모른 척해. 고아원에 보내면 되잖아요. 오지랖도 뻗쳤어. 누가 보면 억만금이나 버는 줄 알겠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중기가 독립할 때까지 몇 년만 뒤를 봐줍시다. 시외 삼촌이 집에 있는 날에는 그나마 시외 숙모는 가만히 있었는데 전기 기술자로 일하면서 지방으로 공사를 다니는 날이 많아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시외 삼촌이 없는 날이면 시외 숙모는 남편과 시동생 재민이를 달달 볶아대며 괴롭혔고 대놓고 사촌들과 차별했다고 합니다. 그래,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고기 반찬부터 집어드냐. 누가 너 먹으라고 고기 구운 줄 알아? 죄송해요. 배가 고파서 그만. 뭐? 배가 고파? 누가 들으면 내가 니들 쿵기는 줄 알겠구나. 아침 못 먹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 한 끼만 먹고 버티려니 힘들어요. 한 끼라도 먹는 게 어디라고 불평을 해. 군 식구로 남의 집에 빌붙어서 살려면 눈치라도 빠릿빠릿해야 하는데 이것들은 밥만 쭉 내고 있으니 속 터져서 못 살아. 시외 숙모의 영향을 받아서 사촌들도 남편하고 재민이를 함부로 대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재민이를 데리고 무작정 집을 나와버렸지. 갈 곳이 없어서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면서 재민이 뒷바라지를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닥치는 대로 했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 유리병을 만드는 공장을 찾아가서 사정해서 일을 하게 됐어. 아침에는 신문을 돌리고 공장에 갔고 저녁에는 주유소에서 알바를 했어. 그러니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 몇 달 지나니까 선생님이 그냥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준비하라고 하시더라. 비록 최종 학력은 중졸이지만 후회 같은 건 없어. 고생 많았네.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 같이 힘내서 열심히 살자. 이제부터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일하는 것만 해도 힘들잖아. 아니야. 집안일 정도는 계속 해와서 괜찮아. 이제 우린 부부나 마찬가지잖아. 어차피 결혼하면 내가 다 할 건데 미리 해놓는다고 생각하지 뭐. 당신은 정말 나한테 과분한 여자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미안하고 고마워. 내 몸이 부서져도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며칠 후에 남편의 집으로 가서 재민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재민아, 네 형수 될 분이셔. 인사드려라. 재민이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미남형이라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솔직히 남편은 그다지 잘생긴 편이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모만 놓고 보면 둘은 형제 사이가 의심될 정도로 닮은 데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재민이는 저를 멀뚱하게 힐끗 보고 고개만 까딱했어요. 형수라고 낯선 여자가 불쑥 찾아오니 낯을 가려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말았죠. 재민아, 앞으로는 편하게 누나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지내. 알았지? 제 말을 듣고도 고개만 까딱하고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녀석이 사내답지 않게 숫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엄마 사랑을 받지 못해. 말수가 적지만 속은 깊고 착해. 게다가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때를 놓쳐서 그렇지 당신도 작심하고 공부했으면
우등생 소리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공부하는 머리는 타고나는 법이라고.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편이 넉넉했어도 나는 공부라면 치를 떨었을 거야. 재민이는 나하고는 달라. 꼭 성공해서 큰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 재민이는 나한테 동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이야. 남편이 재민이에게 거는 기대가 유별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얼마 후에 남편이 집으로 왔어요. 혼자 드신 장모님을 두고 딸을 달라는 염치 없는 말을 드리게 돼서 면목이 없습니다. 미경이를 주시면 이제부터 제가 평생 아들 노릇을 하겠습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가정을 꾸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피차 없는 형편이니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르세. 그래도 신혼여행은 다녀와야지. 그게 엄마, 우선은 식만 치르기로 했어. 신혼여행은 나중에 여유가 되면 가면 되고. 내가 그이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 너희들 생각대로 해라.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보태주면 좋으련만. 엄마는 남편이 돌아간 뒤에 제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시부모 모시는 시집살이는 면에서 다행이지만 가진 게 없으니 앞으로 고생이 많을 거야. 결혼은 형편이 비슷한 사람끼리 살아야 불화가 없는 법이잖아.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제게 봉투를 하나 쥐어주셨는데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호투를 쓰지 말고 요긴하겠어. 워낙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고 엄마가 돼서 해준 게 없으니. 엄마는 결국 눈물을 보이셨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 집으로 가서 형제를 위해서 집을 치우고 묵은 빨래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곧 내가 살 집이니 더 정성껏 치우고 청소를 했고, 저와는 8살 차이가 나서 시동생 재민이를 살뜰하게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죠. 하지만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재민이가 저를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재민이는 저와 마주쳐도 말이 없었어요. 아직 정이 덜 붙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에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놓고 학교에서 돌아올 재민이를 기다렸습니다. 재민이 왔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학교에서 별일 없었니? 씻고 와. 같이 저녁 먹자. 웃으며 반겨줘도 재민이는 굳은 표정이었고 밥상에 앉아서도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죠. 형수님, 결혼 전까지 우리 집에 안 오면 안 되나요? 형수님이 신경 써주시는 게 고맙기는 한데 몹시 신경 쓰이고 불편해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아, 형이 없는데 내가 들락거리는 게 거슬렸구나. 그건 몰랐네. 결혼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집안일만 해놓고 갈게. 저도 애가 아니라서 집안 치우고 밥은 혼자 챙겨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형수님 이러시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래, 알았어. 저를 보는 재민이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결혼 후에도 재민이는 여전히 제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지만 남편이 하는 말은 잘 들었고 동생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는 마치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는 끔찍하게 동생을 위하고 챙겨주었거든요. 재민이는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대단한 놈이야. 분명히 크게 성공할 거고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라고. 남편이 공부를 잘하는 동생에게 거는 기대가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가끔씩은 기대를 넘어 집착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재민이에게 입버릇처럼 너는 꼭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죠. 남편과 저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재민이의 목표는 서울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불러서 생각도 못했던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재민이 뒷바라지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처럼 벌어서는 어림도 없어. 그래서 말인데 1년간 배를 탈 생각이야. 뭐? 지금 배를 타겠다고 했어?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타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부산에 있는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고 필요한 서류를 주고 선원 등록까지 마쳤어. 아마 다음 달에 나가는 배가 있을 거라고 하네. 아니 세상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해서 저질러 버리면 어쩌란 말이야.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반대해도 이젠 돌이킬 수 없어. 여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원양어선 타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 몰라?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기를 쓰며 말렸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고 한 달 뒤에 남편은 원양어선을 타게 되었어요. 여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는 돈보다는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힘들고 고생스러운 만큼 돈이 되는 일이야. 딱 1년만 기다려. 자주 연락할게. 남편이 떠난 후에 재민이를 챙기면서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죠. 재민이는 여전히 제게 벽을 두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형수, 참고서 살 게 있어. 그래, 필요한 책은 무조건 사야지. 얼마면 되니?